민주당 당내 상황 좀 볼게요. 원래벌레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계를 박았습니다. 송갑석은 친명이 아니죠. 말하자면 비명하고 뭐 연대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재명이 지명을 송갑석을 해가지고 최고위원을 만들었었죠. 그 송갑석이 사퇴하니까 그 자리에 아예 친명을 박아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포장은 충청권 민심을 고려했대. 가령 이제 충청권 민심 고려했다는 저 말에는 어떤 정치공학이 있냐? 비명 중에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매체들을 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 두 사람이 충청권에서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죠. 이상민 의원과 김종민 의원. 요 사람들이 지금 말하자면 충청도민들의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전달해주는 역할인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기기 위해서 충청에서도 이재명을 이렇게 강력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이런 정치공학적 수를 뒀죠. 일부러 아마 원외에서 친명하면서 충청권 출신인 사람을 고르려고 아마 많이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정현이라는 사람, 대덕구청장 했던 사람을 딱 꽂아뒀습니다. 예. 도로 친명당이 아니라 더 강한 친명당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보면 비명에 대해서 무슨 뭐 징계를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 윤리위 징계는요, 비명계한테는 오히려 훈장처럼 될 수도 있는데 내년 총선에서 죽으면 그건 그냥 개죽음이 될 뿐입니다. 기억해주지 않는 죽음이 될 수가 있죠. 아니 그렇게 이재명이 시켜가지고 윤리위라든가 뭐 아니면 이재명의 권한으로 비명계들을 날리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혹은 그런 어떤 그 당내 내홍이 표면화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봉합하는 척 하면서 결국에는 공천으로 죽여버려. 그런 그림이 될 경우에 비명들에겐 최악이죠. 지금 비명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어떤 사람이 내 지역구에 내 목을 치려고 와 있는지 다 지금 하나하나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 목 날아간다. 지금 10명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미 여름에 몇 개월 전에 특보당 꾸릴 때부터 뭐 박균택이라든가 뭐 강위원이라든가 아주 극단적인 극친명이라고 할게요. 어지간한 친명, 원 내에 있는 친명보다 더 극단적인 강위원 같은 경우는 비명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놔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떠들 정도의 극단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치인의 화법이 아니죠.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들이 잔뜩 이재명의 특보 임명, 특별 보좌역 임명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죄다 나는 이 지역입니다, 나는 저 지역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씩 잡고 있어. 박균택 같은 사람은요, 이재명의 변호를 다 맡고 있습니다. 대장동 성남 FC부터 저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할 때도 변호사 역할을 했었죠. 그러면서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그건 실패한 위증교사 아니냐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겼던 그런 변호를 했던 그 변호인단의 한 명입니다.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고, 이재명이랑 뭐 들어갈 때 나올 때 혹은 다른 재판에서도 자기가 직접 마이크 잡고 기자들한테 질의응답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어디에 공천을 받냐? 바로 광주에. 광주 광산을인가요? 자기가 거기 출마한다고 이미 그 지역에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어요. 출판 기념회가 정확히 정치 출사표나 마찬가지입니다. 출판 기념회는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거죠. 정치 후원금을 모으는 거죠. 그리고 또 출판 기념회로 내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 지역에서 먹히나 안 먹히나 한번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그림들이 지금은 잘 될 것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명의 목을 날리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의 직접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얘가 진짜 친명입니다 하고 계속 사진 같이 찍어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포진돼가지고 그 비명계 지역구에서 날리는데, 뭐 가령 이제 분당의 윤영찬이라든가 뭐 지금 송갑석도 마찬가지고 이원웅 또한 그렇고, 예. 그런데 비명계가 뭔가 기사회생을 노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질까요? 이재명 선거법 재판 판결이 그 분수령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야, 이재명의 지금 이 선거법 1심 선고가 일반인의 4.15배네요. 대단하다. 이재명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건 자체도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말한 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것만 판별하면 되는데 그거는 기일을 이렇게 많이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재판부가 상당히 이재명을 배려하고 있는 듯한, 재판 스케줄링부터가 굉장히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느낀 건지 이재명이 더 질질 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씁니다. 저는 이제 이 판사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선거법 판사, 이 재판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의지가 있는 사람인가? 오늘도 안 나왔나요? 오늘도 안 나왔나요? 어차피 이재명 없이 재판을 진행할 것 같으면요, 그 단식 쇼를 할 때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재명 없이 그냥 속행을 해버린다. 일부러 이러는 거잖아요. 다 알잖아요. 판사가 바보입니까? 판사 뉴스도 안 보나요? 이재명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다 알잖아요. 말하자면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행보를 하는 것과 판사가 판결하는 것은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입장에서 이 재판의 판결이 총선 국면 이전에 나와버리면 총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이재명이 지연함으로써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더 끌 겁니까? 혹은 그런 메시지를 판사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선거법 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 민주당의 정치적 운명, 대한민국, 제가 일부러 이단했습니다, 진보 세력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판결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이 범죄를,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이것만 가지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민주당이 망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게 될까봐 그러라고 이재명은 일부러 계속 대놓고 재판 지연을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하고 있고, 판사는 자꾸 그걸 받아주는 듯한 그림입니다. 저는요, 이 판사 이미 지금 굉장히 편향적으로 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봅니다. 원래 법원 내규로 선거법 같은 경우는요,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와야 돼요, 선거법 재판은. 그런데 이건 무슨 일반 형사 재판처럼 지금 기일을 잡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강한 후폭풍이 따를 만한 판결을 할 것 같으면요, 총선까지 가까워지도록 질질 끌지 않았을 거, 질질 끄는데 이용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판사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가 판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부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겠어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판사의 중립성은 신성한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신성한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것. 예? 가령 이제 판결에 승복하냐 안 하냐, 사법 체계에 승복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의 강요를 받죠, 우리가. 그런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입법부도 마찬가지, 행정부도 마찬가지. 대중의 감시와 또 대중의 비판, 견제를 받는데 사법부만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게 오히려 사법부를 썩게 만든 것이 아닌가. 저작거리에서 많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판사의 이름까지 같이 언급하면서 이미 판사는요, 내가 등신 취급 당해도 괜찮다 라는 취지로 지금 이 재판을 지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재명이 대놓고 안 나가버리잖아요. 안 나간 사유가 뭔지 아세요? 국정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래 놓고 국정감사에서 뭐 했냐? 이재명이 어이없게도 국방위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얻어 터졌죠. 이거 하겠다고 재판에 빠지는 게 말이 되나요?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 필요한 자리였나? 평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의원님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단지 신원식 의원 거짓말하는 거 봐. 이 국무위원들이 이게 고역이야. 저렇게 존중 안 하는데 존중한다고 해줘야 돼. 예. 평화를 중시한다는 이재명의 취지 존중한다.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부터 맹폭입니다.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북한에게 전쟁과 도발을 해서 성산이 없음을 보여주는 우리 강력한 힘에 있다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다. 아닙니다. 강도 때문입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경찰의 방범 활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죠. 이게 이재명의 질의에 대해서 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이재명은 저 따위 9.19 합의에 대해서 의미도 없는 궤변을 펴느라고 자기 재판도 안 간 거예요. 9.19 합의가 뭐냐? 우리나라의 군사 장비들을 다 지금 휴전선 인근에서 빼버리고, 가령 연평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연평도에 백령도에 거기에 K9 자주포를 거기 배치하고, 그리고는 섬이기 때문에 빼는 게 쉽지 않은데 포사격 훈련을 연평도에서 하면 안 된대. 북한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해양 경계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평도 인근 바다가이 다 자기네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우기는 겁니다, 북한이. 그러면서 연평도가 지금 남쪽 방향으로, 북한을 향해서 쏘지 않고 남쪽 방향으로 포사격 훈련을 해도 그걸 가지고 북한이 우리 영해에 지금 포사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하겠다 해서 벌어진 게 연평도 포격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맥락들 다 개무시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9.19에 지금 휴전선 인근에 GP도 빼고 포사격 훈련도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00억 넘게 들여가지고 연평도에 있는 자주포들을 다 지금 배에 실어가지고 빼가지고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우리 포사격할 수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동해바다 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포사격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9.19 합의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는 말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신원식 장군은요, 아니 평화가 깨지는 거는 경찰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강도 때문에 깨지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도덕책에 나올 만한 그런 훈계를 들으려고 이재명이 자기 재판에 빠진 걸까요? 아니죠. 자기 재판 빠지려고 억지로 명분을 만든 거죠. 근데 요거는 같이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지금 이렇게 신원식 장군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도 한 부분이지만 효력 정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가령 북한이 만일 9.19 합의를 위반할 만한 단 한 차례의 아주 저강도의 도발만 하더라도 바로 9.19 합의는 효력 정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 뭐 이런 거죠. 연평도의 포사격 훈련은 작은 한 사례일 뿐입니다. 9.19 합의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우리 군사적 행위들이 있어요. 군사 훈련 행위죠. 휴전선 근처에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재개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요, 이 문재인의 말도 안 되는 합의에 대해서 감사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적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이 9.19 합의가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효과, 영향을 생각하면요, 이거는 이적성이 명확해요. 그냥 명확하게 이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냐? 대한민국이 가령 휴전선 근처 GOP를 폭발을 할 때 북한도 GOP에 준하는 GOP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없앴냐? 북한은 우리나라의 초소 숫자의 거의 3배수, 4배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은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 어디까지 GOP를 서로가 동등하게 없앨까에 대해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동수로 없앤 거예요, 동수로. 동수로 없애면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이 200개 가지고 있고 한국이 50개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양쪽이 30개씩 없애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20개 남고 북한은 170개 남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떤 방어력 자체가 북한이 훨씬 더 강력하게 그 지역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9.19 합의에 포함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이제 아니 우리 휴전선 초소를 이런 식으로 동수로 없애면 안 된다라고 이미 내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밀어붙인 거예요.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적성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여기에 지금 해당하지 않을까. 북한은 대놓고 지금 그동안 9.19 군사합의 3,600건 위반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만 위반했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무너뜨렸죠. 하마스 군사기지 무너지듯이. 포사격만 110여 건 했는데 우리가 이제 9.19 합의에 대해서 언제든지 효력 정지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내니까 북한이 굉장히 도발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자, 요렇게 지금 9.19 군사합의와 이재명의 국감, 쇼, 그리고 재판 지연 같이 묶어서 봤는데요. 이 재판에서 나름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이겠죠. 성남의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요 내용들에 대해서 신문하고 답변을 하는데 당연히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는 그 선서를 하고 신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이요, 투부 압박이 있었다라고 자기가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발언을 했던 게 있죠. 그거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다라고 지금 기소된 건데, 이재명이 바로 지금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자마자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자마자 기소가 되니까 전화해가지고 이런 거 있지 않았냐? 라고 전화를.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담당자는. 이 지금 백현동과 관련해서 담당했던 그 어떤 지휘계통 내부의 그 어떤 직원도 그런 압박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저강도의 위증교사죠. 요 새끼 요거 백현동 담당자 요거 내가 한번 떠봐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한번 푸시해보자. 요런 식으로 한번 전화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거라도 없었냐? 국토부가 압박했던 비슷한 거라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런 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슬슬 뭔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재판에서 이거 봐라. 국토부에서 이런 거 있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번 떠본 거죠. 그런데 정말로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원하는 답변을 못 받은 거야. 이 자체가 판사가 이제는 길 더 안 열어도 되겠네요. 빨리 끝냅시다. 바로 이제 결심 공판 날짜 잡고 그리고 판결 날짜 잡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정황도 없었다는 거예요. 10월 2일 날 전화했어요. 10월 2일이면 언제냐? 저 발언을 하고도 1년이 지나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재명이 저 발언을 국회에서 했던 건, 저 위증을 했던 건 2021년 대선 경선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 때 사실은 이재명이 이 경선하는 와중에 국정감사에 갈까 안 갈까 그걸 가지고 설왕설래 했었습니다. 이재명이 갈 리가 없다. 뭐 하려고 지금 선거 중에 리스크를 만드냐 뭐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상을 깨고 말하자면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당하다 보여주려는 의도였다고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그 그림에서 오히려 결정적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 때 바로 혹은 저 때 사전에 미리 저 공무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걸 물어봤으면 되잖아.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냐 없냐 그걸 확인했으면 되잖아. 그걸 사전에 했는데 그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저 국감에서는 그 거짓말을 못하니까 차라리 아예 그냥 거짓말 먼저 질러버리고 거짓말하고 그게 이제 쟁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 대대적으로 문제 삼아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했었죠. 그럼 그때 물어봤으면 되잖아요. 그때 한번 확인했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죠. 근데 전혀 물어보지 않다가 1년이나 지나가지고 자기 이제 기소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화해가지고 말하자면 자기한테 유리한 증인 혹은 증거 확보하려고. 자, 이재명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국토부가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는 보고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당신 아닌가? 벌써 지금 스토리부터 만들었죠. 이게 사실이면 벌써 한 명 나왔겠죠. 없는 증인까지도 만들어내는 이재명인데 이게 사실 비슷한 어떤 그 흔적이라도 있으면 아유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아무도 총대 안 매는 거예요. 워낙 진짜 그 당시에 있었던 진실하고 정반대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가라고 했더니 나 국토부로부터 전화 받거나 협박받은 사실 없다라고 사실을 담백하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거 나가리네 하고 더 이상 전화 안 했겠죠. 뭐 이런 식의 전화를 4번인가 했다는 겁니다. 이 직원들한테. 요거는 지금 선거법 재판이 아니고 백현동 재판이거든요. 백현동 재판에 나온 이 사람의 이 발언들 요거 다 선거법 재판에도 다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요 너무나 뻔해요. 대장동과 성남FC 재판은 참석을 한다. 요거는 자기가 풀면 풀릴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뭐 진실이 뭐건 간에. 왜냐 복잡하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위해서 법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씩 구멍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이재명은. 그래서 이 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되 선거법 재판은 그냥 대놓고 째버리는 겁니다. 무슨 뭐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내놓고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등신같이 아유 오늘도 안 나오셨어요 이지랄. 이게 판사입니까 이 정도 되면? 오늘도 안 왔어요. 이재명 대표님 오늘도 안 나오셨네. 예. 자 청와대 문재인 청와대 통계 조작은요 정말 대담하고 끔찍하네요. 아예 가중값을 손댄다. 가중값을 손댄다는 게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개입인 것 같아요? 통계청이 직접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원에서 아예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그냥 상승 안 했다라고 사기를 쳐버렸죠. 너무 황당한 일이죠. 근데 통계청도 지금 저짓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사실 그랬습니다. 원래 소스가 있으면 그걸 복구해가지고 시계열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과거 방식 그대로 적용한 그런 통계 발표 가능하지 않냐라고 상식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들여다본 사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디선가에 데이터에 오염이 있었던 거야. 정확하게 찾아내고 분석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꼬아놨습니다. 그 와중에 가중값까지 건드려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들, 특히 이제 제가 제 방송에서 방역 이런 식으로 하면 소상공인들 다 죽는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제대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도 없이 나중에 이제 재정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방역을 목적으로 소상공인들 영업을 막아 세울 거면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직접 도와주라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정을 많이 활용을 할 거면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투여되는 돈이 더 많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어떤 식으로 했냐? 일단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통계를 왜곡해가지고 얘네들 그렇게 많이 안 아파요 라고 속이고 그 다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돈 수십조에 추경을 해가지고 전 국민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전 국민 보조금으로 살포했죠. 이럴 때 그 정책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표를 사는 게 목적이었지 소상공인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빈익빈 부익부까지 더 심화됐죠. 국민들 주머니에 현금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비를 할 것이다. 그렇게 소상공인들이 살아나. 아니 여전히 방역정책으로 지금 막아놨는데 그게 되냐고. 방역정책으로 막아놨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돈을 썼냐? 코인 많이 하고 주식 많이 했죠. 현금 생겨서 한 게 코인하고 주식이었습니다. 그 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코인과 주식의 추락과 함께 녹아났죠.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괴롭히는 그 정책은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했었어요. 거기에다 또 부동산까지 코인으로 부풀려가지고 부동산 그랬더니 부동산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무주택자들은 더 서럽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가장 괴로울까 그거 고민하는 정권 같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저 같은 미디어가 필요했죠. 여러분들께는. 왜냐 메인 미디어 공중파 매체는 이런 이야기 전혀 안 하니까 지금 코로나 방역을 너무 잘했습니다. 문재인이 MBC, KBS에서, YTN에서. 제가 방역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더니 YTN의 제 채널을 그냥 화면에 띄워가지고 이게 가짜뉴스라고 팩트체크를 해버려. 와, 무서워 죽겠어, 진짜. 그랬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가 문재인 정권의 방역이 이게 잘못입니다. 이 기관에 이게 잘못되고 저 기관에 저게 잘못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주장을 했는데 YTN이 그걸 팩트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립적으로 객관적 위치에서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YTN이 팩트체크한 방식이 뭔지 알아요? 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가 바로 제가 비판했던 정부 기관, 문재인 정부 기관의 반론이에요. 반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사실 아니다가 다예요. 근거나 데이터가 나온 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 주장은 거짓이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저를 공격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 그거 제가 그 편집한 영상으로 조회수도 가장 많은 영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아예 공중파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뉴스 채널에서 문재인의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방역에 대해서도 국민들 가스라이팅하고 소상공인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국민들 가스라이팅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께 알리고 제 방송을 보고 소상공인들이 정말 힘들겠구나라고 처음 느끼는 거야. 국민들이 워낙 공중파에서 안 알려주니까.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런 정권은 우리가 뚫고 버텨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말 기적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터지면 환란은 아마 97년도 외환위기를 이야기하겠죠. 환란 몇십 배다.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가계빚,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접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에 여러분들 의미를 둬야 됩니다. 저는요 사실은 정권이 정치 세력이 그거는 괜찮아라고 은폐하고 속이고 왜곡하고 이러면은 그 환란이 터진다고 봐요. 그런데 대통령실 스스로 지금 가계부채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려스러운 이유는 저 가계빚의 성격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성격이 같이 있어요. 부동산 상승기에 생긴 가계빚. 규모로는 이게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때 힘들었던 가게가 생활비를 위해서 빚을 낸 가계빚. 이 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 집이 대출 꽉 차가지고 대출을 못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공시 가격이 올라가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네. 물론 이제 규제 지역인 경우는 아니었지만 대출을 더 많이 받게 됐네. 그럼 그걸 대출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를 버텨보자. 소상공인들은 대부분 그랬죠. 뭐 일반 개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생활비를 위해서 내는 빚은요 해결이 안 나요. 사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에 딱 경색이 생겨버려요. 빚을 내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된다. 그 수준이 되는 가게들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며 왜 집값 안 떨어지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집값 떨어지면 저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가계부채 문제가 터져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안정되게 우상향해야 된다는 것은요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도 더 못 내고 이제 딱 대출 경색이 생겨버리죠. 여기에 금융기관들이 이 사람 못 갚으니까 담보 이제 털어야겠네 라고 경매에 내놓죠. 경매에 내놨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안 주서 유찰 몇 번 돼. 완전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빚보다 훨씬 싼 값에 경매가 되어버려. 그럼 금융이 그 부실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 그림이 될 때 이 가계부채는요 폭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어떤 가격조차도 무조건 이제 꺾는 것보다는 가령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이 거의 없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비판을 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수도권 집값 아직 멀었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본인도 지금은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해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전면적인 규제 해제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그때 이제 작년 딱 연말에 그리고 올해 연초에 규제 해제를 많이 진행을 했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위성이어서는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조율도 그런 컨트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 가격이 가치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가치보다 거품이 너무 많이 꼈고 너무 많이 거품이 낄 때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비상식적인 대출 규제를 하면서 사실은 담보 부실로 인해서 금융이 피해볼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작아졌어요. 사실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집값이 15억이 넘어버리면 아예 대출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금융이 손해볼 건 없죠. 그런 문제들은 그나마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대출의 성격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대출 규제가 있을 때는 영끌로 이자가 높은 고금리의 대출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대출들을 부동산 대출 완화를 해주고 나니까 다시 또 이전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의 돈 흐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조심조심 안전하게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안도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 우려를 정부가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했다는 부분들. 문재인 정권의 영끌 대출, 영끌 투자 정말 위험했다. 요거 가계부채 부실로 금융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 취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위험은 적겠다라고 저는 안도를 합니다.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자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미국 금리 인상보다 훨씬 더 느리게 혹은 반짝 올라갔다가 오히려 다시 내렸죠. 또 금리라는 것도 은행권의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 속도 내자 하면서 은행들이 먼저 앞서간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한은에서 4차례, 5차례 계속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금리가 다시 이제 점점점 하향해서 낮아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그런 흐름이 한번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냥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뭐 미국 금리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요. 우리가 짜증나는 건 이겁니다. 미국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시행하는 미국 국익을 위해서, 미국 기업을 위해서, 미국도 근로자들을 위해서 펴는 정책들이요. 미국 경제만 평시처럼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활황을 걱정을 하면서 이거 아직 활황이어서 금리를 올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 미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또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결, 갈등 구도, 그리고 뭐 반도체나 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미국의 공장을 짓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일자리도 계속 창출하고. 제가 정말 짜증나는 게 금리 판단을 할 때 비농업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나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금리를 결정을 할 거면 리쇼어링 정책을 하지 마라. 미국에 공장을 안 만들면 안 생길 거 아니냐.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자기만 괜찮은 상황에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높은 고금리를 하면서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면요, 전 세계가 팍싹 무너질 때 미국은 손해 안 보겠냐고. 바이든이 정말 멍청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면서 무책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정책을 왜 그렇게 펴냐? 내년에 대선을 할 때 자기한테 유리하게 활용할 그런 경제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동맹국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맞냐 아니냐를 볼 때,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냐 아니냐를 볼 때 경제적 활황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일자리라든가 뭐 물가도 마찬가지, 소매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계속 여전히 활황이다라고 그 지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경제가 아직 덜 차갑네. 그러니까 더 냉각해야 되니까 금리 더 올려. 이걸 지금 1년 반 동안 한 겁니다. 미친 정책이에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미국으로 리쇼어링 해 가는 그 산업들이 원래 해외에 있을 만한 것들, 삼성이 한국에 만들 만한 공장들, 그거 다 지금, 현대가 한국에 만들 만한 공장들 다 그거 미국에 지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일자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언제 끝나나. 물론 이제 이게 또 트럼프식 국수주의로 가면, 트럼프도 결국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선거표 자체가 마가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하는 동안에 다른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또 힘든 거야. 그게 또 어떤 변화를 만들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마냥 누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선거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안 나와. 돌아버리겠어요. 정말 미국 정치만 봐도 돌아버리겠어. 그 와중에 전청조가 참, 이런 이야기들이 국내에서 가장 주요한 뉴스가 되는 것 자체가 한숨 나옵니다. 전청조 같은 사람한테 속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 유전이었어. 애비부터가 한 사람한테만 최고 기록 10몇억을 뜯은 케이스가 있어요. 16억. 와, 16억 뜯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서 뜯은 돈이 딸한테 갔더라. 나한테서 뜯은 명품이 딸한테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사로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또 천문학적인 금액의 가계부채 걱정도 있는 와중에 정유라가 정말 잘 때렸다. 나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안민석 한 방 매긴 겁니다. 안민석이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최순실이, 최서원이 박정희 통치자금 300조를 가지고 있다. 최순실 일가의 큰 부가 이게 박정희 통치자금이라는 게 비자금 얘기예요. 비자금, 숨겨둔 현금, 해외로 은닉한 자금, 이런 게 300조, 400조 있다. 뭐 이런 이야기 안민석이 했던 것에 대해서 빗대가지고 정유라 씨가 저 300조 있어요. 결혼하실 분, 여자분이 제안이다 주시면 독일에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 물려드릴게요. 독일에 수백 개 페이퍼 컴퍼니 있다고 지금 안민석 등 좌익들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특마 선수였고 유니콘에 사생았다. 예, 저 전설의 동물이다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은 유행어 I am 진지예요. 이렇게 잘 때렸다. 맛있게 때리네요. 예. 자, 지금 빨리 정유라의 300조를 환수해가지고, 안민석 뭐 하고 있습니까? 정유라의 300조를 환수를 해가지고 가계부채 감대 쓰자고요. 국가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면 가계부채 문제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빚탕감 가능해. 빚탕감. 이거 하자고요. 이렇게 정유라 씨의 맹활약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I'm 진지해요. 예, 저도 진지해요.